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기업사의 고프로 고현경입니다. 아직 저희가 국내 기업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한국 기업이냐?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이 회사 제품이 없는 집은 없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 알아봐주는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만두로 K푸드 열풍을 미국에서도 일으켰던 CJ 제일제당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CJ는 CJ그룹이고 삼성은 삼성그룹이지만 사실 삼성그룹의 모태가 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CJ 제일제당이에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 분들은 아마 CJ는 삼성 안에 있는 회사로, 제일제당은 삼성 안에 있는 회사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요즘 들어서 CJ가 굉장히 핫해진, 뉴스에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유상증자죠. CJ CGV가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매출이 급감하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제 이 유상증자에 CJ 제일제당도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계열사 주가가 같이 슬라이딩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뭔가 한 번씩 잘 나가려고 할 때마다 걸림돌이 생겨서 뭔가 좀 안타깝고 아쉬운 기업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기업이 없으면 우리가 또 먹고 사는 게 너무 진짜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한국의 K푸드도 이 회사가 없으면 그래도 뭔가 한 축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CJ 제일제당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CJ 제일제당은 원래 출발할 때 이름이 제일제당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만들었냐? 삼성의 창업주라고 할 수 있는 고 이병철 회장의 작품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회고록에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일상용품들은 수입 말고 국산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조업을 키워야 국가 경제도 발전하고 산업화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국민 모두의 편익이 증대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제조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자,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에는 남아난 게 없었죠. 이때 뭐가 제일 필요할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먹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걸로는 설탕이 필요하겠다. 근데 또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생제, 페니실린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교육이나 정부 이런 데서 많이 필요한 게 당시에는 종이도 필요하다. 근데 이 중에서 뭘 제일 먼저 제조를 할 것인가 안 해봤으니까 제조업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설탕이 그나마 적정한 제품이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아시다시피 상위의 삼성물산에서 무역을 해봤기 때문에 설탕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밀가루와 설탕은 우리나라에서 원래 생산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그래서 오랫동안 수입으로만 가져다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도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받은 수입업자가 정해져 있고, 이 수입업자와 유통업자 사이에 단단한 네트워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예를 들자면 오리온의 이양구 창업주, 이분도 역시 그런 일들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설탕인 재료는 원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공된 원당을 가지고 원당이 들어와서 그걸 가공해서 이제 하얀 백설탕을 만들어내는 건데, 당시에 이 원당은 원조 물자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원조 물자니까 항상 수요보다 공급이 늘 부족했겠죠. 그래서 이 원당을 가공해서 설탕을 만드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만든 게 1953년 제일제당 공업 주식회사입니다. 이 제일제당이라는 사명에는 알기 쉽고 부르기 쉽고 당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설탕 만드는 회사인 거죠. 제일 설탕을 잘 만드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의미고요. 부산에다가 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공장을 처음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그룹이 최초로 제조업에 뛰어든 사건입니다. 일본의 이제 다나카 기계로부터 제당 기계를 수입을 해서 1953년 국내 최초로 국산 설탕을 생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설탕이라는 게 늘 대체로는 수입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제때 오느냐, 국제 설탕 가격에 따라서 수입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으니까 제일제당에서 만든 국산 설탕은 48환, 가격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때는 10배도 차이 나고 또 작게는 3배, 2배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 상대가 안 되는데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사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국산 설탕을 못 믿겠다라는 거죠.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설탕이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못 믿을 거라고 했는데 설탕이 진짜 설탕이 맞아. 이러다 보니까 한 번 사 먹기 시작하니까 쭉 바뀌게 되는 거죠. 그만큼 가격이 쌌으니까.
그래서 처음 생산을 시작할 때는 해외 설탕 수입 의존도가 100%였는데요. 제1제당이 설립된 이후에는 54년 66.7%, 55년에는 34.3%, 그리고 58년에는 국산 설탕이 100%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탕이 잘 팔리니까 제1제당만 설탕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다른 회사들이 막 들어와서 설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갑자기 경쟁이 과열이 돼요. 그리고 1957년에 설탕에 대한 물품세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서로 가격은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경쟁이 치열하니까 막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시설 확장을 하면서 투자를 막 하다가 막 덤핑 판매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제당 업체들이 이제 이 경쟁을 못 이기고 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례로 폐업을 하고 결국은 1등의 자리는 계속 제1제당이 유지를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쭉 시장 지배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958년 8월 7일 재무부가 공개한 전국의 납세자 조서를 보면요. 가장 납세를 많이 한 사람, 세금을 가장 많이 낸 회사가 어디냐면 제1제당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설탕으로 떼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게 회사가 잘 된다라는 얘기는 뭐 직원들한테도 뭔가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950년대 말 제1제당의 직원 월급이 집 한 채 값이다. 뭐 이런 일화가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제1제당에 다닌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부심도 주고 월급도 많이 받는 아주 좋은 일자리였다라는 상징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회자 되기로는 뭐 1등 신랑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1950년대 후반 이렇게 납세도 많이 하고 잘 나가고 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이긴 했지만 상황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탕 판매가 예전만은 좀 못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아무리 경쟁자들이 나가 떨어지긴 했지만 이미 많은 설탕을 만들 수 있는 업자들이 생겨나면서 설탕 공급량은 늘었는데 설탕 소비량이 부족했을 때는 갑자기 설탕이 싸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 오면 더 이상 설탕을 먹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할까? 바로 밀가루예요. 설탕도 수입에 의존했고 밀가루도 전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밀가루도 미국 원조 상품이었으니까 손쉽게 밀가루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설탕을 취급하는 대리점에서 야, 설탕 말고 밀가루 좀 같이 좀 해줘라. 밀가루가 너무 모자르다. 이런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밀가루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1958년 제분 사업을 시작을 해서 밀가루의 원료인 소맥을 이제 배정을 받아서 그걸로 밀가루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배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근데 설탕 만들 때는 일본 기계를 가져다 썼잖아요. 일본 기계를 가져다 썼는데 그래도 밀가루는 우리 기술로 지어보자. 사실 우리 기술이 몇 %고 뭐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1제당의 입장에서는 제분 공장은 우리 기술로 지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밀가루가 생산이 됐어요. 그럼 밀가루도 당연히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지만 밀가루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곱게 빻은 거, 덜 빻은 거, 뭐 덜 걸러진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중력분, 박력분 뭐 이런 게 달리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밀가루의 등급에 따라서 뭔가 제품을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주면 되게 쉽겠지만 그러면 사는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도 마케팅에서 너는 3등급이야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쁜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 낮은 3등급에는 미인이 이제 하얀 피부를 가지면 뭐 미인이다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미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2등급에는 월세계 그리고 1급에는 뭐라고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삼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1962년에는 또 설탕 파동이 와요. 우리가 항상 지금도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석유 다 수입해서 쓰죠. 밀가루 수입해서 쓰죠. 뭐든지 웬만한 건 다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국제시장에서 커머더티 가격, 원자재 가격이 막 오르락내락하면 국내 물가도 영향을 굉장히 받는데 당시에는 더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원료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국내 이 원당의 공급이 느려지거나 제때 안 도착하거나 뭐 가격이 더 비싸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국내 시장의 설탕 가격, 밀가루 가격을 올리는 셈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 도매상들이나 뭐 대리점에서 막 사재기를 해대고 하다 보니까 밀가루 가격이 더 폭등했어요. 자, 밀가루를 못 먹으면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밀가루 가격이 오르니까 쌀값도 같이 폭등을 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통 단계를 많이 거쳐서 소비자한테 최종까지 가는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직접 거래하는 직매소를 많이 두고요. 그리고 한 사람당
판매량을 600g으로 제한을 했다고 해요. 예, 그 정도로 공급과 이 시장 질서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만든 설탕을 1960년에 최초로 수출을 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제당 사업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를 해요. 그게 1963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설탕 소비량 중 일반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탕을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뭐 제과업계, 뭐 식당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가정용도 굉장히 많이 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부들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설탕은요 15kg짜리예요. 15kg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런 단위를 했는데 이걸 가정용으로 쓰자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을 써야 되는 겁니까? 양이 너무 많고 운반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부들이 쉽게 사서 쓸 수 있는 단위로 300g, 375g 뭐 이렇게 포장을 해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백설표라는 이름을 산에 공모를 해서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이제 업소용이라기보다는 주부들을 상대로 하기 위한 브랜드를 짓게 되면서 나왔던 이름입니다. 밀가루도 팔고 설탕도 팔았어요. 자, 이건 이제 변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새로운 사업 기회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눈을 돌리게 된 게 뭐냐? 조미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설탕이나 밀가루나 다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에 이제 집중된 회사죠.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요, 우리가 아주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이 아니에요. 1960년대라는 건 우리가 1950년대에 이미 전쟁을 겪고 아직도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못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이고 이제 막 빠르게 산업화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먹는 거에 대해서 이 시장이 중요한 시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 소위 말하는 화학 합성 조미료가 뭐였냐? 아지노모토라고 일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지노모토가 한국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일제가 이제 다 철수를 하면서 이 화학 조미료도 공급이 뚝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지노모토를 뭐 제대로 수입해서 팔기도 힘들었고, 뭐 일제하고는 뭐 이제 거래하고 싶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밀수에서도 팔고 위조로도 팔고 뭐 그래서 시장이 어지러웠어요. 당연히 이 시장을 노리는 회사가 금세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동아화성공업이에요. 1956년 동아화성공업이 우리나라 최초의 화학조미료 미원을 이때 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아지노모토, 한국의 미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미원이 발매되면서 그냥 조미료 시장을 완전히 석권을 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의 배우들은 주로 화장품 광고를 찍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최고의 여배우가 뭘 찍었냐면 미원 광고를 찍었습니다. 그 정도로 미원의 인기와 위세가 대단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미원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미원이 혼자 다 갖게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저 시장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일제당이. 그러면서 미풍산업이라고 있었는데 또 조미료를 만든 회사예요. 미원하고 경쟁을 했지만 미원하고는 이제 상대가 안 됐던 이 미풍산업을 인수를 하면서 조미료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1차 조미료 전쟁이에요. 미풍 빈 봉지 5장을 보내는 1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여성용 스웨터를 경품으로 걸어요. 3,000원짜리 스웨터면 그 당시에 근로자 월급의 한 10분의 10%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은품을 건 거죠. 그래서 미원은 미원대로 이렇게 뒤처질 수 없다. 그래서 뭐 순금 반지를 내걸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식으로 경쟁을 광고로도 경쟁하고 영업사원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판촉 전쟁이 너무 심각하게 진행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치안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런 거 하지 마! 그렇게 해서 성명서를 내면서 일단락이 돼요. 어쨌든 양사가 엄청나게 프로모션을 했잖아요. 광고 전쟁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제일제당은 후발주자니까 돈을 더 쓰면 더 쓰지 덜 쓰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돈은 너무 들였는데 미원의 아성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계속 2위야. 이렇게 해서는 승부가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꿉니다. 같은 카테고리지만 새로운 제품 영역, 아예 뭔가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조미료 이런 거 말고 천연조미료를 내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쇠고기 다시다가 나옵니다. 이게 완전히 전환점이 돼요. 물론 나오자마자 그렇게 뭐 미원의 아성을 다 무너뜨리거나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 이게 이름부터가 우리는 80%의 천연 재료를 썼다. 이거를 막 엄청나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생산량을 10배로 늘리면서 시장을 막 이제 잠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응이 뜨거웠다는 건 아예 미원을 무너뜨렸다가 아니라 뭔가 반응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 다시다의 인기가 막 쭉쭉쭉쭉 올라오는 게 미원 입장에서 이렇게 막 쭉쭉쭉쭉 보이잖아요. 그래서 2차 조미료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미원은 여기에 대항마로 1982년에 만나라는 걸 내놓아요. 이 두 개가 경쟁을 하는데 다시다 하면 떠오르는 우리가 모델이 한 분 계세요. 바로 김혜자 씨죠. 이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가 전원일기예요. 이래서 전원일기에 김혜자를 내놓고 이 만나는 이 김혜자 씨 드라마상 나오는 김혜자 씨의 며느리가 바로 고두심 씨예요. 그래서 김혜자 고두심이 이제 대리전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광고를 엄청나게 해요. 아, 그래, 이 맛이야. 이런 광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1차 조미료 전쟁도 이 판촉 사원들, 뭐 영업사원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쇠고기 다시다와 만나의 전쟁도 뭐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막 패싸움까지 일어나고 이런 게 막 신문에 나기도 하고요.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냐면 이병철 회장이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해요. 세상에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골프, 자식, 그리고 미원이라고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미료 전쟁이 치열하게 있었고요. 1988년에 이 성공시대라는 그 영화의 소재로 도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조미료는 이렇게 돼서 다시다가 굉장히 시장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는 계속 생산이 되는데 그냥 밀가루를 밀가루만 파는 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를 가지고 뭐 할까? 그래서 프리믹스라는 걸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핫케이크 가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침가루. 이런 것들을 연구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77년에 도넛 가루, 핫케이크 가루 이런 것들을 내놨는데 아, 이게 또 잘 팔려. 주부들이 집에서 그걸 다 만들기가 뭐 계란도 넣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어려운데 믹스만 있으면 그냥 딱 핫케이크를 굽기가 쉽잖아요. 도넛 가루, 핫케이크 가루가 나왔는데 이거 말고 한국식 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맞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나온 게 튀김가루, 부침가루, 빈대떡 가루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해요.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나름 일으켜가지고 매년 평균 120% 정도의 성장률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70년대 후반에 나왔잖아요. 이게 80년대까지 쭉 이어지면서 제분 사업에 굉장히 효자 상품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970년대에 설탕, 밀가루, 조미료 이런 거 말고도 한 사업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료 사업을 시작을 해요.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뭘 많이 먹냐면 육류를 많이 먹어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키울 때 들어가는 게 뭡니까? 바로 사료죠. 그래서 1970년대 이미 사료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렇게 사료와 양돈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어져서 나온 게 뭐냐면 소세지, 햄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백설 햄이라는 걸 출시를 하게 되고 1986년에 스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뭔가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을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는 걸로 계속 성장을 했는데 먹는 게 약간 그 마진율이 짜쳐. 그러니까 큰 돈을 벌기에는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요. 독립산업을 인수를 하면서 제분업계에서 전국 시장 점유율 1위가 돼요. 그렇게 해서 먹는 거는 일단 좀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다른 산업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 그렇게 해서 눈을 돌린 게 제약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약업으로 진출을 하면서 1982년에 인터페론을 대량 생산하는 그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86년에 제약 공장을 준공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80년대부터 제약에 손을 대서 90년대는 제약 바이오를 상당히 육성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고요. 이미 이 이후에는 뭐 일부 산업 분야를 이제 뭐 매각하기도 하고 인수하기도 하면서 바이오 분야를 하나 또 굉장히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제당은 지금도 역시 식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이때부터 사업군을 여러 가지로 확장을 하고 있었어요. 90년대 들어오면요. 지금까지의 제일제당이 아니라 CJ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삼성그룹과의 결별입니다. 91년이 되면 이 제일제당이 식품업계 최초로는 매출 1조 원을 달성을 해서 엄청나게 큰 회사가 돼요. 일단 매출 부문에서. 그래서 삼성에서 제일제당이 좀 분리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제일제당은 누가 좀 주도적으로 맡고 있었냐면 이맹희라는 이제 이건희 회장의 형님이 되겠죠. 이맹희 씨가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그룹은 이건희 씨가 맡고 있었던 거고. 자, 이병철 회장의 아들인 이맹희 씨는 손봉남 씨라는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손봉남 씨가 누구냐면 안국화재보험 사장 손현기 씨의 딸이에요. 제가 이제 가게들을 읊으려는 게 아니라 이 안국화재보험이 나중에 삼성화재보험이 되는 거예요. 이 손현기 씨의 장남이 누구냐면 손경식 씨예요.
무슨 정경련 회장님도 하시고 뭐 CJ 회장님도 하셨던 그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이병철 회장의 아들인 이맹희 씨가 이제 이 회사를 물려받는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며느리가 되는 며느리 집안의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좀 연결이 되어 있던 거죠. 이맹희 씨가 아버지 이병철 씨랑 뭐 그다지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는 건 이제 많은 다른 채널에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며느리하고는 관계가 꽤 좋았다라고 유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국화재 지분 자체가 며느리한테 가요. 제일제당 지분은 일정 부분이 이제 이병철 씨가 이제 물려준 지분 중에 이건희 씨가 가진 지분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지분을 서로 맞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손봉남 씨가 가지고 있는 안국화재 지분이 이건희 씨한테 가고 이건희 씨가 가지고 있던 제일제당 지분이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렇게 되면서 1993년에 제일제당, 제일제당건설, 제일CNC, 제일냉동식품, 제일선물 이렇게 삼성그룹에서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1996년에 제일제당 그룹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맹희 씨는 회사를 물려받은 건 맞지만 경영에는 거의 관여하거나 이제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삼성에서 분리가 된 다음에도 손봉남 고문, 송경식 회장, 그리고 아들 이재현 회장이 이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따님이신 이미경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영에서 맡아서 다 적극적으로 하고 이맹희 씨는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때 지금 말씀드린 이미경 부회장, 이분이 바로 뭘 했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한다고 이제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다 쓰셨죠. 자, 그리고 2002년에 사명을 CJ그룹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CJ가 이제 제일제당의 이제 약자로 CJ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1990년대부터 꾸준히 이 손봉남 고문에게 이제 지분을 물려받은 아들 이재현 회장이 이제 대표이사가 되면서 이제 이재현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가버넌스가 이제 그렇게 소유구조 가버넌스가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 산업에 그동안 돈을 들인 게 이제 약간씩 성과를 거두기 시작해요. 1994년에 녹농균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고 그래서 뭐 아예 바이오 산업 부분들이 신설해서 뭐 여기 기술센터도 만들고 해서 이쪽 부분을 많이 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뭐 외식 산업 탁 집어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패밀리 레스토랑 사업이에요. 이런 산업들이 사실 언제부터 막 이게 부상을 하기 시작했냐면 1990년대예요. 그래서 이걸 또 어디 가서 이제 얻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온 게 바로 스카이락이에요.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예, 옛날에 스카이락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논현동에다 이제 딱 처음 1호점을 오픈을 하면서 막 이렇게 퍼뜨려 나가고요. 그거는 이제 외국에서 우리가 들여온 거니까 이거 말고 국산 패밀리 레스토랑을 해보자. 그래서 자신감을 얻은 거야. 그래서 국산을 하자 해서 만든 게 바로 빕스예요. 그 빕스가 1997년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게 하나의 별도의 회사가 돼서 떨어져 나간 게 CJ 푸드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제 우리 급식 사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97년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세게 오잖아요. 이러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야 우리 구내식당 다 외주 줘.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외주를 줬을 때 훨씬 싼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단체 급식 사업이 호황을 맞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장하면서 식자재 유통도 하고 급식도 하고 서비스도 하는 그런 회사가 된 게 바로 지금의 CJ 프레시웨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CJ 하면 또 떠올리는 빵집 있죠. 뚜레쥬르. 이 뚜레쥬르도 요 90년대 같이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이 커지고 프랜차이즈 산업이 막 번성하던 시기가 90년대라서 이때 베이커리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빵을 또 만들어 보려니까 아니 이미 빵집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빵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신선도다. 매일매일 새로운 빵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냉동 생지 방식을 해서 이제 다 가져다 주면 거기서 이제 구워서 파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했고 이 뚜레쥬르는 이제 불어로 매일매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뚜레쥬르가 발음도 쉽지도 않고 뭘 이렇게 빵집까지 하냐라는 이런 비난을 좀 들었어요. 그래도 이 매일매일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뚜레쥬르라는 이름을 강행을 했던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일제당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갈 때 이거 하나씩 차리는 게 어떠한가 라는 의미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믿지 못할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대에 또 되게 재밌는 사건이 하나 더 있죠. 우리의 생활을 정말 많이 바꿔놓은 것 바로 햇반이 등장을 합니다. 1996년 12월에 햇반이 처음 나와요. 사실 햇반이 나오기 전에도 즉석밥 비슷한 게 있었어요. 냉동밥.
그래서 뭐 볶음밥 냉동해가지고 이거 해동해서 이제 다시 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볶음밥들이 있었는데 왜 안 됐냐? 밥이 맛이 없어. 막 푸석푸석해. 진 이겨놓은 밥 같아. 그래서 이 밥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이 밥을 오랫동안 이 맛을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으려면 무균 포장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클린룸하고 뭐 이 생산 설비만 1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100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1990년대 중반 100억이면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이걸 내놨을 때 정말 잘 팔릴까? 회사에서도 왈가왈부가 굉장히 많았어요. 옥신각신 정말 토론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레토르트 밥은 안 먹어도 압력솥에 갓 지은 밥이 정말로 우리가 막 지은 밥처럼 상태가 나온다면 밥을 사 먹겠다는 시장 수요가 많더라 라고 결론이 나서 돈을 들여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지은 맛있는 밥, 그래서 이제 햇반이라고 결정을 해서 제일제당에서 밥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팔기 시작을 했는데 와, 예상대로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연구 개발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공적인 상품이 나온 거예요. 이 햇반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뭐 스팸 만들고 이런 거는 하루하루 없던 상품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다시다라는 게 사실은 기존에 있던 상품을 이길 수가 없어서 새로운 카테고리의 상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아예 이런 카테고리가 없던 시장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일종의 굉장히 대단한 기업의 상품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햇반은 그렇게 CJ 제일제당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는 동안 뭐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서 뭐 사료 공장 짓고 뭐 조미료 공장 짓고요. 해외 진출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 2000년대부터는 좀 더 열심히 진출을 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중국이죠. 중국 청도에다가 뭐 다시다 공장을 세우기도 하고요. 사료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중국에 굉장히 열심히 진출을 해요. 그리고 여러 국가로 진출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의 CJ가 해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한 시장이 있죠. 미국입니다. 2005년에 미국의 식품 유통법인인 애니천스를 인수를 해요. 그래서 이 식품 유통을 일단 먼저 인수를 하고 이후에 다른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미국에서의 존재감을 넓혀가게 되죠. 사실은 외국에서만 인수를 한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개의 회사들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2004년에 이제 약품을 키우기 위해서 한일약품을 인수했고요. 요리 연구가 하선정 씨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그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고 2009년에 해찬들을 또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2007년에 이 CJ 주식회사가 이제 기업을 분할하면서 CJ 제일제당 주식회사가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2010년대부터는 그야말로 한류의 열풍이 불고 K푸드가 전 세계에서 막 존재감을 막 뿜뿜 드러내는 시절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J 제일제당도 많이 성장을 합니다. 국내에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2012년에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는 매출을 7조를 돌파를 해요. 그리고 2013년에 여러분들이 되게 즐겨 먹는 그 비비고 브랜드가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 더 공격적으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비비고 만두가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통하기도 했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먹는 이제 만두 종류를 미국에서는 뭐 영어로는 덤플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비비고 만두는 그냥 만두라는 이름으로 팔린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K푸드 뭐 비비고 만두의 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수합병을 공격적으로 하고 글로벌 CJ가 되겠다라고 노력을 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분말 라이신 공장을 하나 인수를 하고 가장 방점을 찍은 인수합병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형 냉동식품업체죠. 슈완스 컴퍼니를 인수를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의 CJ가 미국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는데 기여한 중요한 인수합병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제당은 도대체 그러면 언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 것이냐? 굉장히 오래된 회사잖아요. 1953년부터 설탕을 만든 회사니까 중간에 상장을 하긴 했을 텐데 1973년에 기업 공개를 단행을 합니다. 자본금 19억 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식품 회사였고 1973년이면 아직 삼성그룹에 당연히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에 속한
그 안에서도 수익성이 가장 높은 회사예요. 이때 양일간 주식 청약을 실시를 해서 청약에 쇄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20만 주를 이제 청약을 받았는데 무려 717만 4,050주가 신청이 됐으니까 경쟁률이 36대 1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36대 1의 경쟁률을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아니, 지금은 다 전산으로라도 하죠. 예, 그걸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IPO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1953년에 총 매출액이 500만 원이었어요. 1970년에 106억의 매출을 올렸고, 78년에는 1,000억 원을 돌파해요. 그러니까 이 70년대를 기점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 10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6년 처음으로 매출 5천억을 도달을 하고 91년에 최초로 1조 원의 매출을 돌파를 하면서 식품업체로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였는데, 특히나 70년대 성장 속도가 매우 빨랐으니까 그 73년의 상장은 적절한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제일제당은 삼성과 분리되면서 더 커진 부분도 있어요. 삼성이란 이름을 못 쓰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런데 왜 그렇게 분리를 했어야만 했느냐. 물론 이 총수 패밀리들의 문제 때문에 분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주 사업적인 측면만, 비즈니스 측면만 고려를 하자면요, 이게 삼성그룹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추가로 빌리거나 대출을 뭐 연장을 하거나 신규 투자를 할 때마다 주거래 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주거래 은행에서 볼 때는 삼성그룹 안에 제일제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 차원에서 대출 액수라든가 투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규 업종을 진출할 때도 이 그룹 차원의 의견들을 다 들어야 되고, 부동산 취득이나 이런 것도 제한을 받다 보니까 맘대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건희와 이맹희가 이제 다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그룹이지만 이 눈치를 보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3년에 분리를 하기로 선언을 하고 96년에 CJ 이제 그룹이 완전히 나눠졌는데, 법률상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때가 1997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93년에 분리될 때는 제일제당 포함해서 5개 회사였는데, 97년에 이제 그 법적으로 완전히 나누어진 시점에서는 제일제당 그룹이라는 따로 별도의 그룹 안에 10개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회사 전체의 자산 규모가 1조 8천억, 그리고 매출액이 96년 기준으로 해서 2조 3천억 원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삼성에서 분리된 게 좋았다 나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오늘날 CJ 제일제당은 4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식품, 그 다음에 그린바이오, 그리고 F&C라고 해서 CJ Feed and Care 사료 축산 부분, 그리고 물류는 CJ 대한통운이 이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CJ 제일제당은 식품, 바이오, 사료 이렇게 세 부분의 매출을 이제 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이 이제 쭉 상승을 하는데요. 매년 연평균 한 13%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국내 식품, 그 다음에 해외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식품 부분이 전체에서 반 이상 훨씬 많은 부분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CJ가 이제 성장하면서 미주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보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CJ 전체 그룹으로 보더라도 연평균 48%씩 미주 사업이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그 미국의 슈완스를 인수를 하면서 이걸 통해서 매출이 크게 신장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양한 인수합병들을 시도를 했는데, 슈완스 인수는 효자 인수였다, 잘한 선택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 후에 2년 만에 현지 식품 매출이 10배가 뛰었으니까요. 해외 지역별 주요 제품을 보면 미국에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만두 보이죠. 그리고 이제 피자를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그래서 이 피자 공장을 더 늘린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잘 팔리는 제품들이나 뭐 브랜드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중요한 건, 지금도 CJ는 사실 동남아 시장에서도 뭐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노력을 많이 들이는 시장이 어디다?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이 그만큼 구매력이 높고 일단 냉동식품 전국에 쫙 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얹어도 팔 수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또 특히나 K푸드가 인기를 얻으면서 미국 시장에 정말로 전력을 다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시장에서도 이제 뭐 조금씩 더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 바이오, 뭐 화이트 바이오, 레드 바이오 이렇게 해서 뭐 나눠져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도 이제 과거에 뭐 인수했던 회사들이 있는데 특히 네덜란드 바이오텍 기업인 바타비아를 인수한 게 앞으로 굉장히 유럽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앤케어 이제 사료 부분. 이 사료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아시아에서 매출을 상당 부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중국, 그리고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까지 아시아에서 다양하게 이 사료 부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이 시장들의 사료는 왜 중요하냐? 여기가 대체로 우리보다 다 소득 수준이 낮잖아요. 앞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데에 따라서 뭐가 늘어난다? 육류 소비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사료 사업은 앞으로도 크게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도 매년 4,000원, 5,000원 뭐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주 환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요즘 주가는 이렇게 안 좋은 것이냐? 요즘 이 CJ그룹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CGV의 부진 때문이죠.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극장을 못 갔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리오프닝이 됐는데도 극장에 잘 안 가는 거예요. 그 안 가는 이유는 뭐 OTT 때문이다, 뭐 가격이 너무 올랐다, 좋은 영화가 안 나온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CGV가 계속 부진한 상태에 있고 CGV가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고 이 유상증자에 그룹사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런 기업에 왜 유상증자를 참여하냐? 그룹 전체의 주가가 내려앉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는 겁니다. CGV 유상증자, CJ는 묘수라고 여기겠지만 투자자에겐 꼼수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고요. 이미 조단위, 유증, 횡령 이런 사건들에 연루되면서 CJ그룹 전체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밸류에이션도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면서도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이런 비율을 견제하고 있나라고 좀 찾아봤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봤더니 CJ제일제당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치고 뭔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오히려 CGV는 잘 되기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K푸드라든가 뭐 아시아에서 사료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제일제당이 앞으로 잘 될 가능성들, 특히 바이오 분야, 뭐 생분해 물질들 뭐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은가. CJ제일제당도 K푸드, 뭐 한류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루고 뭐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을 때, 물 들어올 때 잘하자. 대세를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또 강력하게 듭니다. 저도 외국에 살면서 슈퍼마켓에 갔을 때 이런 한국 브랜드, 한국 제품들이 보이면 굉장히 반갑고 또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CJ제일제당 더 앞으로 힘차게 날아오르고 주가도 반등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고프로 재미있는 한국 기업 또 외국 기업 이야기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